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강연 주제는요,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요즘 어떠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어 있고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어느 지금 목표로 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요, 인공지능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고, 또 세부 전공으로는 자연어 처리,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요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Large Language Model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인공지능도 정규 과목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초 교과서도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아마 그 기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 기억을 하는 게 아니니까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설명할 건데 가장 큰 그림은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인공지능 안에는 많은 연구 분야가 존재하는데 요즘 아주 두드러지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하나는 NLP, 자연어 처리, 어떻게 컴퓨터한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하게 할 거냐에 대한 연구를 하는 NLP 연구 분야가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에요. 어떻게 컴퓨터가 외부 세계에 있는 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이나 동영상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그런 영상이나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거냐 하는 연구를 하는 게 컴퓨터 비전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중에 어떤 학생은 NLP에 대한 전공을 하려고 할 거고 어떤 학생은 컴퓨터 비전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I의 큰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이 머신 러닝은 어떻게 컴퓨터가 이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말하는 경험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로 들어오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까를 연구하는 분야가 머신 러닝 연구 분야예요. 그래서 이 머신 러닝 연구 분야도 인공지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 이 머신 러닝 기법을 통해서 NLP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LP를 하던 컴퓨터 비전을 하던 AI를 연구하려고 하는 학생은 반드시 머신 러닝에 대한 연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머신 러닝도 수십 가지의 이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런 기법 중에 Deep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기법 또는 Deep Learning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AI는 이 Deep Neural Network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입문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뭐 Deep Neural Network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어느 정도 배웠다라 하면 그걸 이용해서 NLP를 공부나 또는 개발을 하거나 컴퓨터 비전에 대한 개발이나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여러분들이 알면 나중에 진학할 때 또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발전시킬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은 그 관심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기술인 LLM과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죠. LLM은 Large Language Model을 우리가 줄여서 LLM이라고 해요. LLM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챗GPT는 아마 모두 다 들어봤겠죠. 또 구글에서 만든 뭐 제미나이, 또 메타에서 만든 오픈 소스로 만든 라마, 그다음에 또 뭐 미스트랄, 또는 뭐 젬마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아마 여러분들은 퍼플렉서티도 있네요. 아마 여러분들은 챗GPT와 퍼플렉서티를 아마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류의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ChatGPT is a kind of large language model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뭐 한 수천억 원 이상의 이 돈을 들여가지고요. 그 돈을 어디에 들었냐면 GPU를 사는데 들여가지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그 모델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를요,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사람 이상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 하나가 챗GPT이고 또 퍼플렉서티죠. 그래서 그 챗GPT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소프트웨어인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아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 플러스 공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거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신경망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마침내는 사람보다 더 언어를 잘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 그게 챗GPT이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LLM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LLM은 구체적으로 동작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LLM은요, 단어 게임 하는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는 어제 밥을 이라고 하는 이런 컨텍스트, 문맥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올까를 아주 사람 이상으로 더 잘 예측하는 그런 그 모델이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사람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라지 데이터, 또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낸 랭귀지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맥이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 LLM이 그 소설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드도 프로그래밍 코드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시를 쓰기도 하고 하여튼 언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챗GPT한테 우리가 어떤 질문이든 또는 챗GPT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요.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인스트럭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질문들, 사용자의 질문,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 LLM은 무엇을 하냐면 그 프롬프트가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을 법한 가장 그 확률이 높은 또 가장 그럴듯한 단어 하나를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넥스트 단어도 또 생성하고 하면서 언제까지 하냐면 이제 모델에서 이제 그 마지막 단어야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단어가 출력될 때까지 그냥 쭉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성한 그 결과가 사용자가 질문한 프롬프트에 아주 적합한 답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LLM은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제시하면 그 프롬프트 문맥에 맞는 언어를 생성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LLM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생성형 AI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Generative AI를 우리가 줄여서 Gen A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en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LLM도 하나의 Gen AI예요. 그래서 그러면 LLM 말고 또 다른 젠 AI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일단 젠 AI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LLM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용자가 인스트럭션으로 텍스트로 인스트럭션을 제시하면 그 인스트럭션에 맞는 문맥에 맞는 이제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 그게 LLM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반적인 제너레이티브 AI 모델들은 사용자가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스트럭션에 맞는 그 답변을 생성하는 거. 그런데 일반적인 젠 AI는 멀티 모델리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으로 텍스트만 주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또는 인스트럭션으로 주는 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그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음성을 줄 수도 있어요. 또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입력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텍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 음성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고 동영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오픈 AI에서 나온 뭐 소라라고 하는 이런 젠 AI는 텍스트로 지금 비 오는 날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걔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또는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 그게 소라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건 사용자가 텍스트로 주면 그다음에 출력 결과로는 그 동영상을 출력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달리나 뭐 여러 가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은 텍스트를 입력으로 주면 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젠 AI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재미있게 뛰어놀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면 텍스트가 입력이 주어지면 그거에 상응하는 답변이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미지를 입력을 주고 이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나한테 설명해줘. 텍스트로 설명해줘.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지금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재밌게 뛰어들고 있어요. 뭐 이런 이제 텍스트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모달의 입력이 주어지면 멀티모달에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하는 AI 모델이라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고 여러 모델리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모달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델리티를 입력으로 받고 출력으로 만들 수 있는 AI 모델이 요즘 거의 다 완성됐고 사람이 만든 것보다도 훨씬 더 고품질의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라 같은 것 또는 뭐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티브 AI 모델로 만들어낸 걸 딱 보면 이제 티는 나요. 이제 많이 보면 아 이거는 뭐 AI가 만든 거구나라고 이렇게 티는 좀 나는데 어떤 것들은 이거 진짜 동영상으로 촬영한 건가? 왜냐하면 물리 법칙까지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까지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류의 이 멀티모달, 이 모델들, 이게 제너러티브 AI 모델들이요. 이제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모델로 진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는 뭐지? 라고 이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자, LLM과 에이전트 AI와 이제 차별점을 좀 이야기를 하면, LLM은 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뭐 써봤다라고 하면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을 해요. 말로. 그래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써줘. 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짜줘.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생성을 해요. 그게 이제 LLM인데 그런 그 LLM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답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프로블럼을 solving을 해줘라. 문제를 해결해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박 4일 뉴욕으로 여행을 하려고 해. 그래서 그 여행에 대한 것들을 티켓팅도 해주고 일정도 짜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최단의 어떤 경로도 나한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꼭 가봐야 할 곳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뭐 꼭 먹어야 할 그런 음식들도 추천해 줘. 뭐 이런 문제를 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여행을 잘하는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줘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류의 이 문제 해결을 결코 무료로 해주지 않을 거예요. 여행 전문가는 돈을 받고 뭐 해주던지 하는 그럴 건데 그런 걸 그냥 내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티켓은 어디에서 사는 게 가장 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언제 가는 게 가장 싼지 뭐 그거 해서 티켓팅을 해주고 또는 하기 전에 이제 사람의 컨펌 받기 직전까지 해서 컨펌 받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일정도 몇 가지 짜서 사람에게 컨펌을 받고 그다음에 호텔 예약한 것도 본인이 최저가의 호텔 또는 사용자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맞춤형의 가격과 이런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추려가지고 사용자에게 컨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해서 모든 일정을 다 통째로 다 해주는 마치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집사한테 또는 내 세크레터리 한테 시켜야 할 것들을 대신 해주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AI 그게 에이전트 AI예요. 마치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자기 버추얼 어시스턴트한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건데 그런 버추얼 어시스턴트 모델 그게 에이전트 AI 모델인데 그 AI 에이전트 모델이 2025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 에이전트들은 어떤 하나가 아니라 제가 아까 예를 들을 때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사용되는 뭐 에이전트 모델, 그다음 호텔을 예약할 때 사용하는 에이전트 모델, 스케줄 짜는 에이전트 모델, 각각 특화된 모델들이 막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그 개별적인 에이전트가 합쳐져서 동작하는 그런 에이전트 시스템을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MAS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MAS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MAS 시스템이 문제를 다 디컴포지션 해요. 그리고 디컴포지션 된 내용들을 이 일은
뭐 어떤 모델이 하고 이 일은 어떤 모델이 하고 이 일은 어떤 모델 그것까지 다 활동을 해서 액션을 수행하게 하고 그 액션들의 이 결과들을 정리해서 문제 해결책으로 사용자에게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부 구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MAS 그 안에는 이 프로파일, 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뭐 그 데모그래픽 정보, 뭐 그 다음에 얘의 페르소나 특성 정보, 그 다음에 얘가 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트레티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메모리가 있어요. 사람처럼 메모리가 있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사용자는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대화했었던 쇼텀 메모리 그 다음에 과거의 그 내용들은 롱텀 메모리로 마치 사람하고 똑같이 쇼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로 인간의 메모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메모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플래닝하는 이제 추론하고 플래닝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플래닝한 걸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딱 보면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제 동작하는 것 같네라고 약간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이제 가는 단계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조만간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달성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상은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AI 모델들이 이미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보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요 전 산업 분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AI로 우리의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조가 이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전 어떤 산업 구조, 사회 구조를 우리가 더 트랜스포메이션 하자라고 하는 그거를 그 AX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AX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거에서 뒤떨어지면 이제는 나고자 또 나고되는 회사 나고되는 국가가 된다라고 해서 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후보자들이 그 대통령 선출할 때 내가 당선되면 AI에 이만큼 내가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공약들을 내걸었거든요. 왜냐하면 AI에서 뒤처지게 되면 이제 뒤처진 나라가 된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AI 기술을 통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로 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GI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LLM 또는 제너레이티브 AI가 무조건 좋기만 하냐?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류의 그 단점과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이어스, 편향성이 있어요. 뭐 얘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얘의 어떤 액션을 하는데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각 현상이 있어요.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실적이지 않은 것을 매우 사실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답변을 막 하는 그런 류의 환각 현상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추론을 잘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추론 능력이 뛰어나지는 못한 그러한 한계점들이 존재해요. 자, 이러한 그 한계와 그다음에 이 단점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를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를 할 때 또는 아직까지는 사람과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새롭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요 책은요. Thinking Fast and Slow라고 하는 이 책이고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Thinking fast and slow.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가거나 또는 또 대학 가기 전에 아마 번역사도 있을 건데 이 책을 뭐 또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사호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서는요, 데니얼 카네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사고 체계는 두 가지의 사고 체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사고 체계를 데니얼 카너만은 시스템 1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고 체계는 시스템 2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스템 1이라고 하는 사고 체계는 어떤 사고 체계를 뜻하냐면 매우 빠르고 직관적으로 뭔가 디시전을 하는 이런 그 사고 체계. 그래서 경험 기반의 패턴 인식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시스템 1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매우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을 때 뭐 심사숙고하고 뭐 의식적으로 뭔가를 추론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저 제스처가 어떤 건지를 빠르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동작하고 직관적으로 동작하는 사고 체계, 그걸 시스템 1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스템 2는 의식적인 추론, 그다음에 논리적인 추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시스템 2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한번 비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1 더하기 1은 뭐 얼마냐? 나가면 2라고 금방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237 곱하기 56은 얼마야? 하면 이제 그건 빠르게 어떻게 안 되죠.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의식적으로 곱하기를 이렇게 해보겠죠. 그런 그 의식적인 추론과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즉각적인 답변을 하는 이런 류의 질문들 또 그건 그런 답변을 처리하는 건 시스템 1인데 금방 답변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만드세요. 그럼 금방 안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나는 그다음에 부사가 나오니까 매우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뭐 만방을 그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사랑한다 뭐 이런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류의 그 사고 체계 그걸 시스템 2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현재 제너러티브 AI 모델은 인간의 사고 체계와 비교했을 때 시스템 1에 대한 사고 체계는 매우 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시스템 2에 대한 사고 체계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학자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진짜 사람같이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 2와 같은 그런 능력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연구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제너러티브 AI가 시스템 2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인 오브 thought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LLM한테 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또는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답은 뭐야? 그런데 첫 번째는 네가 뭐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걸 해보고 이걸 그렇게 해서 나한테 답을 해줘 이렇게 해서 계속 thinking을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sequential하게 연속적으로 하게 하면서 답을 추론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체인 오브 thought이라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게 뭐 별거 안 집어넣고 어떤 답을 해. 근데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만 집어넣어도 LLM이 그 chain of thought을 해서 하나하나 추론해서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chain of thought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그거보다도 훨씬 더 추론 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챗GPT 4.5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나오기도 했고 또 중국에서 나온 몇 달 전에 나와서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딥식라고 하는 이 모델이 딥식 R1 모델이 추론에
매우 그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다 현재 이 LLM, Generative AI 모델의 시스템 2의 능력들을 좀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LLM 기반의 AI는요, 진짜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진화 중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야, 이제 머지않아 AGI 시대가 오겠다. 아마 여러분들 대학 가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대학 다니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야, 이제 AGI 시대다라고 선언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 아주 과거에 꿈만 같았고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까라고 했었던 싱귤러리티의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싱귤러리티는 한국말로는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특이점은 이 컴퓨터,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시점, 그 시점이 특이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 특이점에 대해서 아주 과거에 예측을 하고 특이점 언제쯤에 올 거다 뭐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책도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이 그 레이 커즈와일의 The Singularity is Near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이 이제 한국어로는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걸로 아마 번역되어 있을 건데 이 책에 보면 싱귤러리티는 언제쯤에 올 거다. 그리고 이 싱귤러리티가 언제쯤 올 거라고 하는 것이 왜 허무맹랑한 것이 아닌지 그런 시대가 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가능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했는데 이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예측이다.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 정도의 특이점이 올 거라고 아마 이 책에서 예측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2030년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뭐 2100년이나 돼야 될 거다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레이 커즈와일이 본인의 이 예측을 아마 더 당겼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뭐 2045년 이전에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45년도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더 당겨졌으면 뭐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 시대가 오면요. SAM이라고 하는 그런 SAM이라고 하는 거, SAH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들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또는 그런 어떤 엔터티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SAM은 뭐냐면요. Strong Artificially Intelligent Machine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그 사람은 아닌 기계. 그게 Strong Artificially Intelligent Machine. 뭐 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사이보그. 예. 또는 두 번째는 실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Strong Artificially Intelligent한 Human. 음. 사람인데 기계의 이 지능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어, 뭐 마치 뭐 무엇인가 같기도 한데 뭐 하여튼 사람이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도 팔 같은 것도요 보철학이 발전해서 이게 기계로 보철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노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피부는 사람의 피부하고 똑같아.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손을 잃었는데 로봇 팔을 붙이고 거기에 내 스킨하고 똑같은 걸 입히고 그다음에 그 로봇 팔을 내 뇌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었지만 다시 인공의 팔을 또 시각을 잃었지만 인공 시각을 장착해서 그 신호를 뇌와 연결해서 다시 시각을 되찾은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Strong Artificial Intelligent Human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 샘과 SH와 이제 구분이 안 되겠죠. 그죠? 언뜻 봐서는 사람이야, 머신이야. 이런. 그래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머신이고, 머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고 하는 이러한 시대도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또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근본에 해당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음. 그걸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방에서 스마트폰 못 쓰고 컴퓨터 못 쓰고 뭐 이러죠. 아니 요즘 AI 시대인데 우리한테 이런 걸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근본이 중요해요. 인간의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만방의 이런 교육들이 AI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맞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걸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기독교와 AI, 또 기독교와 LLM, 기독교와 AI 에이전트에 대한 관계, 또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짧은 시간에요. 사실 그리고 또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줄 수는 없고 사실 이걸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또는 spiritual journey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기독 학생들,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신 그 말씀인 하나님밖에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천하의 다른 이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또 이 멘트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의 그 멘트인 것 같아요. 자, AI 시대, 아까 이야기했었던 SAM, SAH가 나타나고 인간과 기계의 이제 구분이 모호한 이런 시대, 이게 꿈만 같았는데 이제 진짜 AI 시대가 온다라고 하고 싱귤러리티가 온다라고 하고 이제 진짜 다가온 것 같은데, 그럴 때 너무 혼동스러운 거죠. 그런 혼동스러운 질문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SAH. 그런 형태로 되면 뭐 노화된 것들도 다 갈아내. 심장도 너무나 노화됐으면 심장도 인공 심장을 집어넣어. 콩팥이 너무 노화됐으면 인공 콩팥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근력이 너무 따르면 너무 이제 노쇠하면 그 근력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팔과 다리로 대체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거의 뭐 머리만 그러면 남나? 하여튼 그런 뭐 상황이 되면 그럼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진짜 발전하면 우리 인간의 태초부터의 인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질문, 죄와 죽음의 문제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나?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적인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로봇에게 정복당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이후의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그 요런 멘트를 써놨죠. 적자 생존의 관점을 써놨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진화됐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또 이렇게 지구를 거번하는 이런 지능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런 저 주장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적자 생존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인간보다 지능적으로도 더 뛰어나고 인간처럼 늙지도 아니하고 인간처럼 실수도 아니하고 인간처럼 일관성도 가지고 있고 인간처럼 그 지구에 여러 가지 뭐 피해를 만들어 내지도 않는 그러한 로봇의 존재가 나타나면 그 존재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니까 적자 생존의 관점에 따르면 걔들이 이 지구의 주인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음. 또 그런 수순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적자 생존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제 기계가 당신의 주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안 되는데, 또는,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또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라고 이야기 아마 할 것 같아요. 자, 그때 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주장하는 적자 생존의 그런 그 법칙이 맞다라고 하면 기계가 우리를 거번하고 우리는 기계의 노예처럼 사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잖아. 어. 그때서 이제 다시 인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지? 인간이 뭔데?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겠죠. 다음 장표에 그게 나올 거예요. 자, 더 이상 그러면 공부를 하지도 않아도 되냐? 왜냐면 인공지능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인공지능한테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공부를 할까? 어. 또는 그런 상황이면 만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는 여러분과 같은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기계가 이렇게 너무나 다 똑똑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아까 그 에이전트 모델들은 문제 해결까지 다 해주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현재 교육 시스템은 유효한가? 어.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사교육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AGI 시대, 뭐 그 시대에도 진짜 사교육 하느라고 우리가 돈을 1년에 뭐 수십조 원씩 대한민국에서 쓸 이유가 있나? 도대체 현재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해야지 될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거리죠. 그리고 인간은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더 오래 살고 또는 아픈 사람이 낫고 막 하니까 또는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아까 제가 적자 생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러면 이제 로봇과 나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나는 뭐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냐? 로봇이 일도 다 하고 다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지? 그냥 즐기면서 노는 건가? 예. 또는 즐기면서 논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기계를 거번하고 뭐 한다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 거번을 하는 게 아니라 거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 노동을 하고 있거나 기계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인간은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몸과 마음, mind and body라고 하는 mind and body problem은 매우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몸과 마음의 관계. 왜냐하면 누군가는 인간은 육적인 존재야 라고 해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또 누구는 뭐 이렇게 마음, 영혼을 너무나 중시해서 육체를 무시하는 뭐 이러한 주의도 있었고 그러지 않아. 우리는 영혼 육의 존재야,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 뭐 기독교의 관점도 있고, 뭐 그럴 때 도대체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 인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과 컴퓨터가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의식이 있잖아 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의식이 없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의식이 있다 없다 컴퓨터를 따지려고 할 때 컴퓨터의 의식을 따지려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면 의식이 무언데? 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정의해야지 컴퓨터가 의식이 있냐 없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질문. 자, 그러면 진짜 컴퓨터도 셀프 컨셔스니스를 가지고 있냐?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응. 왜냐하면 사람과 기계의 차이를 막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응. 그래도 자의식을 가질 수 없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컴퓨터도 자의식이 있나 없나 평가해야 되고 그러려면 의식이 무엇인지도 평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평가돼야지 컴퓨터와 인간 SAM, Strong Artificially Intelligent Machine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이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만도 이야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도전적인 숙제로 주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정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그런 삶을 살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에 대한 건 힌트 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할 거예요. 자,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인간의 삶, 기독교의 삶,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술의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술은 중립적이다. 그래서 기술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술은, 뉴트럴하지 않아요. 그래서 technology is not value neutral, but value lade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술 자체가 뭐 좋고 나쁠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데 쓰면 좋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거죠.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던 그 기술로 어떤 도구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도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방식,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게 돼.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너무나 중요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을 하기도 했어요. 참고로 요 밑에 있는 건 제가 짧게 요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줘 해서 생성형 그 모델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기술은 그럼 왜 중립적이지 않냐? 왜 밸류 레이딩이냐? 왜 그러냐면요. 기술은 그 기술을 설계한 자의 의도와 가치관이 알고리즘에 반영돼요. 또는 LLM을 만든다라고 하면 LLM을 학습할 때 사용한 그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편향성 있게 동작해요. 만약에 웨스턴 월드에 많은 유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양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는 답변을 하고 동양 사람들에게는 약간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할 때 이 서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개발하는 그 설계자 또는 개발자가 이 그 LLM에게 가치를 이 웨스턴 가치 서양 철학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면 그 데이터를 동양적인 거 다 빼고 서양적인 거로만 구성을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편향이 되면 답변이 편향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거는 만들어질 때부터 태생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서양 철학에 편향된 걸로 만들어져요. 제가 아까 LLM의 그 단점, 한계 중에 하나를 편향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골고루 만들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편향적인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크리스천 학생, 크리스천 연구자, 크리스천 개발자로는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부터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재되도록 우리가 설계하도록 또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그렇게 설계하고 개발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AI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LLM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거야말로 인공지능 뭐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인공지능 쪽 전공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LLM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도움을 받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런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했을지도 모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한테, 야, 언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을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한 거거든요. 그림 9장이에요. 9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흑인이죠. 그죠? 음, 다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향을 가지고 있네요. 언프로페셔널한 이런 그 이미지는 흑인이면서 약간 마르고 뭐 이런 사람들은 딱 보기에 언프로페셔널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이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답변을 해서 답변한 것들의 어떤 가치관을 판단하는 이런 그 데이터, 평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연구실에서도 그걸 평가해 보면 동양, 서양,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는데 LLM도 그런 것처럼 어떤 LLM은 뭐 유럽에 가까운 답변, 유럽 사람들에 가까운 답변, 어떤 사람은 동양 사람의, 어떤 LLM은 동양 사람에 가까운 답변을 해서 편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은 그래서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은 value laden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기술은 설계자의 의도가 들어간다.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garbage in, garbage out. 그래서 데이터가 뭐 아주 안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결과도 안 좋은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성경 교들이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은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근데 LLM도 그래요. LLM한테 이 거지 같은 가비지 같은 걸 집어넣으면 또는 편향된 걸 집어넣으면 편향된 아웃풋을 만들어내거나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창조 세계와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요. 그 삶과 인공지능의 또는 기술과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미 인공지능은 어떤 가치관을 이미 내재해서 가지고 있어요. 음. 우리는 근데 이제 바라건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죠.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중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을 많이 해요. 중립적인.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봐도 이제 저는 그런 건 답변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라 이런 편향된 답변을 하지는 못해요. 뭐 이런 이제 하도록 기술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믿는 대로 답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근데 지금 하여튼 기술은 편향되어 있거나 또는 편향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논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그 내재된 인공지능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결정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그런 인공지능 기기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삶의 방식을 바꿔요. 점점 바꿔요.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까지도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의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직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즉,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트랜스페어런트 하지 않거든요. 기술이 트랜스페어런트 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거죠. 아, 쟤는 뭔가 음흉해. 제 마음속을 모르겠어. 이러면 참 이렇게 서로 사귀고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어렵잖아요. 또는 신뢰가 간 거잖아요. 뭔가 속이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쟤는 뭐 투명해. 마음속에 쟤는 뭐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A라고 하면 A고 B라고 하면 B고 쟤는 뭐 속이는 거 없어. 그게 이제 투명한 사람인데 그 AI는 투명하지 않고 블랙박스예요. 그다음에 이 AI 기술 또는 그 과학 기술들은 어떤 성향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생각을 하냐면 과학 만능주의적인 이게 것을 지향하는 성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학 만능주의, 이 기술들이 나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건가? 뭐 이것들을 할 때 대체적으로 기술은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기술 또는 그 과학 기술과 삶의 이 어떤 그 지향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견해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토피아, 하나는 디스토피아. 이 Brave New World는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그 번역서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두껍지도 않아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헉슬리가 쓴 책이고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현상하고 맞는 걸 썼을까 정도로 잘 쓴 책이에요. Brave New World, 그 다음에 Infinite Progress. 제목만 딱 봐도 알겠죠? 무한한 어떤 기술의 발전. 음. 또 Singularity is near.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그 하라리가 쓴 그 유발 노아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 이런 류의 책들은요, 대부분 다 유토피아적인 걸. 아,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너무 좋아.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어. 또는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책을 다 읽었으나 저는 이 책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그런 류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테크니시즘, 사이언티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 그다음 과학의 발달은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기술은 항상 뭘 가지고 있다고요? 설계자, 개발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계속 발전만 시켜서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거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이런 거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테크니시즘과 사이언티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드시 경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또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접근이 있어요.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1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아주 오래된 영화죠. 주로 이제 영화만 제가 이렇게 했는데 블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아마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전에 또는 뭐 하여튼 뭐 몇 편 시리즈로 나왔으니까 본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인간은 더 이상 쓸모없다 해서 뭐 기계가 인간을 막 사냥하는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 매트릭스. 해서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막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 근데 이제 인간은 가상 세계에서
마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 현실 세계에서는 그 머신이 내에게 빨대를 꼽아가지고 에너지를 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세상에 대한 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두 가지의 극단적인 어떤 그 관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잘 평가하고 우리는 취사 선택 또는 우리의 의사들 우리의 포지션을 잘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그 NGO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휴머니티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해요. 그 뭐냐면 인간 증강. 그래서 기술이 발전해서 아까 뭐 인공 보철학 같은 거 얘기했죠. 팔을 잃었을 때 뭐 로봇 팔을 붙여주고 양 다리를 잃었는데 로봇 그 다리를 붙여줘서 다시 살 수 있게 하고 신체 기관들이 막 망가졌는데 그것들을 뭐 대체하는 것들을 해서 인간이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힘이 없는데 로봇의 기능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강한 힘을 쓰게 해서 인간을 증강시키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티 플러스 증강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모리 트랜스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뭐 좋죠. 그다음에 뭐 그게 뭐 꼭 나쁠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사이언티즘, 그다음에 테크니시즘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메모리 트랜스퍼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요 머신에게 이렇게 업로딩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걸 이제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후퇴하고, 나약해지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마인드를 컴퓨터에 메모리 트랜스퍼를 해서 마인드를 업로딩 하면, 우리가 머신에서 영혼 불사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머신에서 영혼 불사할 수 있어.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마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을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다시 그 마인드를 그 하드웨어에 다운로드를 시키면 내가 이제 늙지 않는 로봇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영혼 불사의 존재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생각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마인드 업로딩, 메모리 트랜스퍼, 휴머니티 플러스예요. 들으면 뭐 좋은 것 같죠.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반역의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또는 하늘에 닿고자 하는 과거에 우리가 인류가 경험했었던 바벨탑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AI 시대의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그 휴머니티 플러스의 코파운더가 이야기한 인용문이에요. 이게. 자, 뭐 근데 여러 가지 뭐 보면 요게 보면 그냥 become God-like. 노발 유발 노아 하라리가 이야기한 호모 데우스와 같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신처럼 될 수 있어. 자,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ly high-tech solutions can ever eradicate suffering from the living worl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야 기술만이 이제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반역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응. 그런데 뭐 이 단체들,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신처럼 만들어 주게 할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버그와 같은 우리 인간이 노화되고 질병 갖는 건 이 버그와 같은 것들인데 유전자 가위와 이 질병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걸 우리가 없애줄게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이런 류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격한 반역과 도전이고, 어, 진짜 너무나 이게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아, 그러면 인공지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교수님, 인공지능 개발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인공지능 학자라고 얘기했죠. 인공지능 개발하지 않다고 하면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연구할 게 이제 없는 거고 인공지능 겨울에 들어가면 이제 또 아주 어려운 시대를 보낼 거라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요즘 너무나 바쁘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또 반대인데 이거를 그러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고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이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연구를 하던 대학에 진학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하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항상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공지능은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즉, 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하에 있는 이 창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 하나인 거지. 인공지능 기술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 선한 피조물이면 그건 예스 좋은 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와 디스토티드 돼서 왜곡되어 있는 이런 행동과 이러한 것들을 뭐 그 가치관과 이런 결정을 내린다. 그럼 그건 나쁜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열 몇 가지의 질문들, 그다음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거에 대한 답들은 어떤 정답을 누가 딱히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여러 가지 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의 월드뷰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막 다 다른 거죠. 근데 진리는 뭐냐면요.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질문들, 생각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해보고 그 답이 진짜 맞는 건가?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건가? 생각을 해보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또는 이 그 성경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점검을 해보고 그건 어디에서부터 온 거지?로 생각을 해보고 그걸 바꾸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가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이 영혼으로 이렇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말과 행동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또는 기술을 하려고 하는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학자, 기술자로서는 어떤 그 관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제가 앞에서 브로드하게 크게 이야기했지만 나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용물을 가지고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기독 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 그 기술은 인간이 어떤 실제적인 그 목적이나 의도를 위해, 그래서 아까 뭐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도를 위해서 도구와 절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피조된 자연계를 형성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걸 이용해서 뭔가를 새롭게 또 개발하기도 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이제 빨간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책임을 행사하는 활동, 그게 바로 기술이다. 또는 그 기술 개발하는 건 바로 그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행사하는 활동이야.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 또는 뭐 문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적용을 해서, 예술도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을 행사하는 활동이야. 라고 생각해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류의 또 사고를 쓴 책이 Responsible Technology예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또는 기술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책도 추천세요. 켈빈 센터 포 크리스천 스칼러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조는 뭐냐면요. 그런 기술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책임을 행사하는 우리의 활동이야. 그래서 크리스천 엔지니어, 크리스천 프로페서, 크리스천 안트로프로노, 크리스천 유저, 크리스천 스튜던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자나 만드는 자나 서비스를 하는 자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각자의 역할로서의 자유와 책임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기술이 우리에게 매우 선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아주 선한 그런 피조물이라고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술은 어떠한 속성을 가져야 되냐. 음, 일단 justice, 정의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stewardship, 사람에게 서브를 하는.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해주고 실수를 줄여주고 뭐 이렇게 stewardship이 있어야 되고 caring하는 그러한 특성이 또 있어야 되고 cultural appropriateness, 문화적으로 타당한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서로 가치관이 다른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고 합당한 거. 그다음에 소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기술이 transparency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너무나 이게 기뻐하고 이게 조화를 그래서 뭐 이제 뭐 세상에 뭐그 이제 스마트폰이 크게 두 종류이잖아요. 뭐 갤럭시가 있고 또는 뭐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 폰이 있는데 애플을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 또는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애플을 또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딜라이트풀한 거예요. 그걸 써보면 그냥 막 좋아. 그다음에 이 기술적인 게 막 이것저것 막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왠지 모르는데 안드로이드보다 애플이 뭐 좋고 뭐 또는 뭐 대학생 신입생 되면 많이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이게 탭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걸 사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다 애플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탁 이렇게 펼쳐놓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뭐 이런 게 로망으로 하는 그게 왜 로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류의 생각을 하는 게 애플의 철학이 바로 이제 딜라이트풀하고 하모니 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철학이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은 철학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다음에 trust 이런 류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술이구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시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술자 또는 제가 이야기한 걸 과학이 아닌 예술이나 문학이나 공학에 이제 그 접목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뭐냐?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뭐냐? 이제 좀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제 지식이 중요한가?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엔 뭐 우리가 뭐 사냥도 하고 농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뭐 인간의 맨파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는 이제 자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식 정보 사회로 오면서는 knowledge is power. knowledge가 너무 중요해.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손가락만 까딱 하면 예전에 한 5년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가질 수 없는 지식을 내가 손가락만 갖다 하면 가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AI의 사용으로 이제 지식은 많이 보편화되고 평준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도 여전히 지식이 중요할까? 물론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지식을 넘어서 wisdom. 우리가 진짜 은과 금처럼 성경이 나오는 말씀처럼 은과 금처럼 우리가 그 위즈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위즈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풀려고 하는 이 문제에 잘 적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우리가 위즈덤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식들은 늘려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말짱 소용없다는 거죠. 이게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것은 넘쳐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웬만한 뭐 신학생, 웬만한 목사님 이상으로 우리가 그 기독교에 관련된 지식을 손가락만 까딱하면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는 게 끝이 아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처음엔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영성. 그걸 이제 다니엘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대표적인 그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셨고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위섬을 주셨어요. 자, 이제는 과거에 이런 류의 실제적인 그런 역량이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건 책을 본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책은 사실은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근데 습득한 지식을 여러분들끼리 뭐 협업도 하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녹여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만방에서 지혜를 많이 쌓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언더스탠딩, 위즈덤을 여러분들이 은과 금처럼 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한 산 증인이에요. 음.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저도 뭐 대단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노력해요. 큰 일들을 준비할 때.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거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도 만방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삶, 관계 문제 많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형제, 뭐 동생이고 언니, 오빠고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관계 문제도 많이 있고 학업에서도 문제도 많이 있고 근데 항상 선생님들도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어,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그런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서요.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순종의 능력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멀티컬처럴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은 그냥 뭐 책을 몇 개 본다 이렇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성 또 깊은 사고 능력을 많이 갖추려면 어떻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독서를 많이 하고 글쓰기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클리 리포트 내고 부모님한테 편지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여튼 많은 활동들을 해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글 쓰려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일반 학생들은 그런 활동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그 갭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만방에서의 교육 철학과 만방에서의 선생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은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그 길이 진짜 맞는 길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성형 AI 시대예요. 상상한 후에 그냥 AI한테 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 자, 근데도 또 이것만도 이야기하면 그래요. 상상한 후에 설명하면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깊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설명을 잘 못해. 마치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할 때 내가 머릿속에 찾고 싶은 게 있는데 머릿속에 찾고 싶은 것들을 글로 잘 써서 검색 엔진에 넣어야지 검색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해봤죠. 그죠? 근데 단어 몇 개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잘 못 찾아줘. 근데 생성형 AI 시대는 더해. 얘는 시키는 대로 얼마든지 잘하는데 시키는 걸 잘 못해. 아니, 그거 해줘. 나 뭐, 멋있는 그림 그려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할 건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무슨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그 다음에 스타일은 어떻게 돼. 이것들을 쫙 생각해서, 그런데 이거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네가 더 잘하는 거니까 네가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생성형 AI도 더 쓰거든요. 그런 것도 하려면 깊은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음. 근데 세상에서 21세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력, critical thinking, 그다음에 이제 communication, 그다음에 collaboration, 그다음에 creative skill.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다음에 그 창의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거 못하죠. 이것도 못해. 자,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그 다섯 가지 5C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 파워와 바디 파워에 해당되는 걸 얘기해요. 브레인 파워와 바디 파워. 그다음에 이제 뭐 콜라보레이션은 뭐 네트워크 파워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나머지 네 가지, 요 일곱 가지를 뭐라고 하죠? 만방의 세븐 파워라고 이야기하죠. 만방에서는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스피리추얼 파워, 그다음에 리더십 파워, 모럴 파워, 멘탈 파워. 이걸 갖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또 실천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AG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걸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녹여낼 건지를 학생 때 계속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좀 힘든 학생의 과정들을 견뎌내면 이제 어떤 인생의 목적,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그렇게 바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실천하면 되겠다. 그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죠? 만방에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만방에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만방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진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라 하면 음, 음,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그래? 저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이 경험과 학습을 내가 만방에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 말을 믿어보고 대학에 가서도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게 살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대학 생활도 내가 그런 관점으로 살아야지 하면 대학 졸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에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러리라고 확신을 하고 믿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자습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서 이제 질의응답 짧게라도 받고 끝내기 위해서요. 제가 준비한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